이제 시험 오늘 문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14년도 문제예요. 201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국제법 3문과 관련된 해설인데 문제를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반도국가 A와 대륙국가 B는 3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고 도서국가 C는 A국으로부터 30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는 것 같죠. 근데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는 거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또 섬세하게 읽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A국과 B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 그랬어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 뭐예요? 중간선 개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등거리선 개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m이고 100m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의 깊이가 보통 통상 몇 미터로 봐요? 200m로 보잖아요. 200m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0m다. 너무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이라는 얘기예요. 대륙붕이라는 얘기예요.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 다음에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 이게 뭔가 지질학적 차이를 드러낸 건데, 이게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왜 이 문장을 집어넣는지.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는 분명히 의미를 두고 내거든. 근데, 네, 세 번째 줄을 보면 이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도 약간 더 깊다. 이게 무슨 법률적 의미가 있을까? 잘 포섭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만들어서 포섭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국과 C국 사이의 바다의 깊이는 평균 500m다. 뭐다?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은 아니다. 예, 그죠?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저의 지질학적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면. 그 다음에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m에 일하는 해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구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뭘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지질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일반 문제적이죠. 뭐 A국은 B국 및 C국과 배타적 경제 수용 및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외교 협상을 준비 중이다. 쭉 일반적인 물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이 어떤 사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구는 네 줄까지가 그죠? 네 줄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문구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시할 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쟁점 뭐겠어요? 해양 경계 분쟁이에요. 해양 경계 확정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중점이다 얘기예요. 중점이 된다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딱 해양 경계 확정과 관련된 쟁점이 문제가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해양 경계 확정과 관련해서 거리 개념을 중시하는 거예요. 거리 개념. 어떤 거리 등 기술적 개념을 중시하는 입장이 원칙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바로 뭐예요? 등거리선 원칙, 중간선 원칙이라는 거예요. 등거리선 원칙, 그다음에 중간선 원칙이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해양 경계 확정과 관련해서 큰 하나의 축이 뭐가 있다? 거리라는 기술적 개념으로 기초한 등거리선 원칙, 중간선 원칙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떠나야 돼. 또 하나가 뭐냐면 형평성 요소예요. 형평성 요소는 뭐야? 아까 제가 읽으면서 여기 문제를 읽으면서 잠깐 말씀했지만 지질학적인 요소, 지질학이나 지형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거예요.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를 고려하고 플러스 뭐야? 보통 형평성 요소할 때 해안선과 관련된 해안선의 형태도 고려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양 경계 확정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첫 번째 거리 중심의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 원칙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다? 형평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합쳐진 게 뭐예요? 합쳐진 게 여러분들 3단계 원칙이라는 거예요. 3단계 원칙. ICJ하고 해양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3단계 원칙으로 종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3단계 원칙은 뭐라고 평가되냐면 어떤 거리 기준 플러스 뭐예요? 이것도 형평성 요소가 결합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평성 요소가 결합된 원칙이 3단계 해결 방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단계 해결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정인서 선생님 교재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이 잘 돼 있어요. 정인서 교수님 지금 상당히 이제 기술이 쫙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뭔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이거 갖다가 뭐야? 정리된 문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이만택 대사님의 이 책을 참고해보라는 얘기. 이만택 대사님이 이제 또 경계획정과 관련해가지고 3단계 경계획정의 3단계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장으로 형성시켜놨다는 얘기. 그래서 이해는 그러니까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선생님 책이나 정인섭 선생님 책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뭔가 좀 정리된 문장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책을 참고해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책이 다 나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 나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답안지 작성할 때 3단계로는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결국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참고해서 3단계 접근 방식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양도 별로 안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시사적인 쟁점들도 좀 많이 다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다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 개념이 딱 나오고 일반론도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일반론도.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이상한 원칙도 있잖아요. 그거 고려하면 안 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다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죠. 역사를 살펴볼 때 거리 등 기술적 개념을 강조한 해양법 그러니까 협약이 1958년도 대륙붕 협약이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을 갖다가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1958년도 대륙붕 협약상의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 정착됐어요? 아니란 말이야. 언제 깨졌어요? 1969년도 북해 대륙붕 69년도가 그렇죠? 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오히려 ICJ는 이게 1958년도 대륙붕 협약상의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죠.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국제 간섭법성을 부인하고 뭘 강조했어요? 대륙붕이 갖고 있는 육지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어떤 지리적 지형학적 요소를 갖다가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켰다는 얘기.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1968년도 대륙붕 협약상에는 19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뭘로 갔다는 거예요?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해양 경계 확정과 관련된 그런 경계 원칙이 이렇게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안 갔단 말이야. 말론 형평의 원칙이지만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갔냐면 여러분 뭐가 생각냐면 이게 아까 1969년도잖아. 19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1982년도 해양법 협약이 있어요. 해양법 협약이 있잖아요. 해양법 협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순수하게 거리 중심의 개념이에요. 순수하게 배타적 경제수역 할 때 지형학적 요소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거리도 딱 몇 캐리? 200캐리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0캐리. 그러면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설문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해양 경계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통상적으로 요 폭이 400캐리 이내인 경우에 해양 경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바다 쪽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밑에 해저 쪽으로는 대륙붕이 문제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난의 포괄성 면에서는 대륙붕이 커요?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커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륙붕과 관련된 400캐리 그러니까 400캐리 이내의 범위에서는 대륙붕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죠? 의미가 없다고 봐도. 왜? 뭐만 설정하면 대륙붕 경계 획정만 설정이 되게 되면 이 대륙붕 경계 획정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 해저까지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리 개념이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리 개념. 그래서 그 이후 이 사건 판례에서는 지질학적 요소 따진다 안 따진다? 아예 안 따져요.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뭐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거리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 중심으로. 설사 그것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경계 획정이건 아니면 대륙붕과 관련된 경제 획정이건 이제는
지질학적 요소, 지형학적 요소보다는 어떤 개념? 거리 개념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셨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배타적 경계석이 도입됐다는 걸 머릿속에 하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뭐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륙풍 경계 협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다는 게 딱 들어와야 돼요. 뭐가 앞서 뭐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시 된다? 거리 개념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어떤 지질학적 요소가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무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최종적인 여기 원칙이 뭐야? 3단계 해결 방법이라는 게 3단계 해결. 3단계 해결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잠정적인 중간선을 긋도록 해놨잖아요. 잠정적인 중간선을 긋고 잠정적인 중간선을 설정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2단계, 3단계 때 형평의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그 잠정적인 중간선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다른 걸 쓸 필요가 있었어요.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그 두 가지 원칙만 지금 내가 얘기한 큰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사안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안 해결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갖다가 일반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갖 이상한 원칙, 제가 모르는 원칙들이요. 그런 거 함부로 일반론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반론도 요 범위 내에서만 딱 깔끔하게 그 양의 범위를 갖다가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일반론 제가 어떻게 정리하나 보자는 얘기죠. 보시면 오늘 나오는 프린트 보면 이 정리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자 2번인데 1페이지에 보면 국제법상 해양 경계 획정 원칙과 방법 이거 쓰라고 물었으니까 대놓고 쓴 거죠. 제목으로.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첫 번째 목차를 갖다가 해양 경계 획정 원칙의 변화. 이게 역사적 흐름을 쭉 나열하는 게 오히려 해양 경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가지고 저는 이게 변화 쪽으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각주에 써놨죠. 각주에 써놔가지고 목차 구성에서 달리 써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아예 대놓고 거리 중심의 중간선 등거리선의 기술적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형평의 원칙. 세 번째 해양 경계 획정에 관련된 3단계 방식. 이렇게 정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건 어떻게 이제 하느냐의 이거 어떤 취향의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거기서 관련 원칙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그건 자율적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제 문장도 쓰기 나름인데 이런 문장 훈련까지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58년도 대륙풍 협약 아까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라고 했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게 썼어요. 보면 1958년도 대륙풍 협약은 서로 인접 대항하는 국가들 사이의 대륙풍 경계 획정 방법으로서 다른 합의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 국간에는 중간선으로 하며 인정 국간에는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규정하고 그러나 이제 ICJ죠. 그러나 ICJ는 1969년도 대륙풍 사건에서 대륙풍 협약상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규정의 국제관습법소의 구속력을 부인하면서 뭘 강조했다? 대륙풍이 육지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면서 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써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답안지가 길잖아. 그죠? 제가 밑에 이제 시범을 써놨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길게 쓰면 아까 말씀드렸죠? 배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점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강사님들이 모범 답안을 이렇게 하면 일반론을 좀 상대적으로 길게 쓰잖아. 그죠? 길게 쓰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좀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논거를 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낫잖아. 그죠? 길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 또 축약 기술을 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답안지에 맞게끔 축약하려면 이렇게 축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제가 다 목차마다 써놨어요. 축약 기술 해가지고 짧게 쓰려고 하면 1958년도 대륙풍 협약은 인접 대항 국간의 대륙풍 경계 획정 방법으로서 그냥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ICA는 이렇게 짧게죠. 짧게 쓸 수도 있다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1982년도 해양법 협약이죠. 1982년도 해양법 협약은 배타적 경계 수역과 대륙풍의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중간선이나 등거리선 등의 기술적 원칙을 배제하고 이 표현을 좀 잘난 척하려고 그래요. 중간선 원칙, 등거리선 원칙은 기술적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원칙을 배제하고 뭘 고려했다?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조약문 그 자체를 얼마 안 되니까 문장의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조약문 그 자체를 인용을 해야 한다.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중요하다니.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였다. 이렇게 쓰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몇 줄 되지도 않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약문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한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조약 번역문은 한글이 아니야.
영어를 갖다가 직역을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지 이게 국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국적이 없는 표현. 국적이 없는 표현은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야? 어떤 게 조약문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약문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쓰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외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외우는 게. 왜냐면 조약문 막 그 자체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괜히 쓰잘데기 없는 것만 막 줄만 차지하는 거예요. 줄만. 칸만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약문 그 자체로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겠지만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조약문 그 자체를 갖다가 뭐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약이란 해가지고 조약과 협상의 조약을 쫙 외워서 쓴다는 얘기예요. 반 페이지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답안지 시험 답안 반 페이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좀 크게 쓰면 그런 짓거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조약법 협상의 조약의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책에 기술되어 있는 조약에 관련된 그 약술된 한 두세 줄짜리죠. 그걸 쓰는 게 낫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그대로 인용을 해줘야 돼요.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 규정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 이렇게 요건 뭐 정확하게 인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각주의 4번 보면 내가 축약 기술할 때 그냥 그건 그대로 인용했어요. 축약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보면 1982년도 해양법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그냥 그 다운 표친 거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ICJ 38조 규정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한다. 이걸 딱 그대로 써야 돼요. 이걸 축약해버리면 안 돼. 공부 안 한 거야. 요 정도 문장은 뭐야? 조약문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인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면에서 좀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82년도 해양법 협약 채택 이후에 뭐가 또 강조됐다? 거리 개념이 강조됐다는 게. 그 거리 개념을 강조한 해양 경계의 그 사건이 바로 1985년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 기준에 입각한 200캐리 경제수역 제도가 이미 국제 간섭법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야?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제는 국제 간섭법화 돼가지고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서 거리 개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이렇게 흐름을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200캐리 이내의 중첩 지역에서의 경계 획정에 있어서 지질학적, 지향학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언제? 1985년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그렇고 해양법 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해양법 재판소도 2012년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벵골만 경계 획정 사건에서 200캐리 이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의 단일 경계 획정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적이나 지형학에 근거를 하지 않고 오직 당사국의 연안의 지리를 근거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뭐가 강조됐다? 거리 개념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 이거 기니까 5번 보세요. 밑에 각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니까 이렇게 축약 기술도 이렇게 써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써준 거야. 근데 이것만 예시다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훈련하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축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밑에 이제 축약을 어떻게 하냐? 더 줄이면 그러면 ICJ는 1985년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이미 국제 간섭법화돼 있으므로 200캐리 이내의 중첩 수역에서 대륙붕 경제 획정에서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해놓고 국제해양법도 무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에 판시했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뭐 같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ICJ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동일하게 거리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까지 명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축약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뭐 내용이 빠진 게 별로 없죠. 축약시켜도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원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해양 경계 획정에 관련된 3단계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3단계 방식이라는 얘기죠. 3단계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ICJ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해양 경계 분쟁에 있어서 해양법 협약상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게 뭐냐면 해양법 협약과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 형평하고 어긋나요? 물론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좀 약간 대리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평의 원칙을 반영한 게 뭐겠어요?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 아니야. 그죠? 일단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을 일단 반반씩 딱 나눠놓고 그다음부터 좀 더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라는 게 형평의 원칙과 완전히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북해 대륙붕 사건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좀 여러분 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 형평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평하게 나누려면 일단 반반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맞잖아. 인생 살이가 다 마찬가지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게 뭐예요?
일단 반반 나눠놓고 보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n분의 1로 나눠놓고 보고 각 개별적인 사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누구한테 좀 더 줘야 될지, 야, 누구한테 좀 더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야 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처음부터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해결의 출발점은 뭐예요? n분의 1이야, n분의 1. 이해 가셨죠? 3단계 접근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3단계 접근 방법.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결합한 3단계 접근 방법을 표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 재판소 또한 2012년도 사건에서 3단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전단계 방식이 이제 국제 판례의 기본 원칙이 됐다고 하면서 3단계 방식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양가로 2번 보자는 얘기예요. 3단계 방식은 뭐다? 잠정적인 등거리선의 설정, 그다음에 해안선의 길이의 균형성, 그다음에 해안선의 굴곡의 형상, 그다음에 섬의 소재 등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인들에 대한 검토 및 잠정 경계선의 위치나 방향의 조정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야? 세 번째, 결과의 형평성 평가선으로 진행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뭐다? 3단계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 책에는 꽤 길게 돼 있는데, 이런 것다가 우리 이만택 대사님 책을 보면 살짝 컨닝할 게 좀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보시라니. 본인들이 이렇게 큰 책, 이게 김대선 선생님이나 뭐 정인선 선생님 책을 보고 본인들이 깔끔하게 정리할 능력이 되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정리하시면 되는데, 좀 참고, 이거 갖고 답안지 분량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 그죠? 그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만택 대사님. 제가 또 우리 옛날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충성을 보여줄지 모르고 계실 거 아니야. 그죠? 존경하는 이만택 우리 대사님 책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 의외로 이렇게 곳곳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이 좀 많아요. 정리된 사안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다 카바가 돼 있으면 좋은데, 다 카바가 안 됐겠죠. 책의 두께를 봐서. 하여튼 참고 서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한번, 어느 순간에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바람직해요.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써먹어라 얘기하셨죠. 그래서 밑에 또 축약 나오죠. 약간의 6권. 축약 기술 한번 알아서 각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번 보면, 3번의 이제 쟁점으로 뭐냐면, 배타적 경계 수역과 대륙붕의 단일 경계의 획정의 필요성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회색지대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배타적 경계 수역이 경계 획정하고, 그 다음에 대륙붕의 경계 획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대를 뭐라고 한다? 회색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제가 왜 이걸 또 썼냐면, 이거 논점과 관련 없는 거 아니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일반 이론을 공부했죠? 머릿속에 딱 직감적으로, 일반 이론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쫙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서 한 번씩,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이렇게 보자 하는 얘기예요. 뭘 포섭할지를 이렇게 한번 보자. 다시 앞쪽에 문장을 한번 보자 하는 얘기예요. 문장을 보자 하는 얘기예요. 앞쪽에 문제를 보면, 반도국가 A와 대륙국가 B 사이에 300캐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주보고 있다. 그런데 도서국가 C도 역시 A국가로부터 300캐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배타적 경계 수역의 기본 범위가 얼마니까? 200캐리고, 여러분 대륙붕도 기본 범위가 얼마예요? 대륙붕도 기본 범위가 100캐리, 200캐리. 기본적으로 육지 자연적 연장하에서 대륙병계의 외측 한계까지 대륙붕이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대륙병계의 외측 한계가 200캐리 미만일 때는 어디까지? 200캐리까지 강제적으로 대륙붕을 갖다가 설정한다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떠한 국가들도 지질학적 유형과는 상관없이 몇 캐리? 200캐리 범위 내의 대륙붕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뭘 고려한 제도예요? 위에 배타적 경계수역을 고려한 제도예요. 배타적 경계수역이 제도화 됐으니까, 그 제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대륙붕도 지질학적 요소와는 상관없이 200캐리까지 확장시켜준다는 얘기 가셨죠. 그래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이 그것도 해양법에서상 대륙붕이 크게 의미를 갖는 건 몇 캐리 범위 밖이에요. 200캐리 범위 밖의 경우에만 대륙붕이 어떤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지, 200캐리 내일 때는 뭐에 포섭이 돼버린다? 배타적 경계수역에 포섭이 돼버린다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A국과 B국 사이는 대륙붕하고 배타적 경계수역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경계획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유되는 대륙붕, 공유되는 배타적 경계수역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300캐리잖아요. 300캐리죠. 그다음에 보시면, 근데 이제 A국과 B국은 바다의 깊이가 100m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이다네. 기본으로 100m이다. 지질학적 요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한번 보자. 얘기예요. A국과 C국 사이에 바다의 깊이가 500m. 아,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C국의 연안 쪽에 수심 3000m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더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물론 이제 저기 한일 간의 대륙풍의 그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리비아 몰타. 리비아 몰타. 아까 나온 그 대륙풍 경계 획정. 이것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못 그리지만 하여튼 얘가 리비아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죠? 리비아가 뭐 남쪽에 있고 몰타가 뭐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불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비아다는 얘기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몰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몰타는 해안 경계에서는 짧겠죠. 섬이죠. 몰타. 근데 여기 이제 저기 대륙풍을 그려다 보면 쭉 이렇게 연결 쭉 이렇게 흘러다가 쭉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여기서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 다시 쭉 올라온다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해구가 된다는 거야. 해구가 된다는 거야. 좀 더 깊게 그려야겠다. 해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이렇게 쭉 그림을 해가는 거야. 그때 이제 리비아가 그러니까 이때 주장하다 보면 몰타는 이 경우에 몰타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어요. 대륙풍 경계 획정과가 아니라 중간선. 그럼 어디서 자르는 거야? 한 이쯤에서 자르게 중간선이면 그죠? 이쯤에서 잘린단 말이죠. 중간선 원칙. 중간선 원칙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원칙을 설정했다. 여기를 주장했어요. 근데 리비아는 뭐가 되는 거야? 리비아는 뭐예요? 리비아는 여기 이 자연적 어떤 지형학적, 지질학적 요소를 갖다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지질학적 연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해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리비아는 어디서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륙풍 경계는 뭐예요? 여기서 획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 즉 리비아는 무슨 요소? 지질학적 요소를 강조해가지고 요 해구에서 끝나야 된다. 해구가 뭐예요? 육지 자연적인자의 끝점이다. 그다음에 몰타는 뭐다? 그럴 필요 없다. 뭐다? 중간선을 거야 된다. 왜? 거리 개념, 지형학적 요소보다 뭐가 더 강조된다? 거리 개념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겹치는 거야? 이게 겹치는 거야. 이게. 요 부분이 뭐야? 중첩 영역이에요. 이해 가셨죠?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야? 어떻게 글 수밖에 없어요? 거리 개념으로 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강에 주장하는 거예요. 거리 개념을 글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요인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서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비아는 뭐야? 리비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자국한테 유리한 입장을 전개하려고 하게 되면 자국한테 유리하게 전개하려고 하면 뭐야?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뭐야? 대륙풍이죠. 대륙풍을 달리 경계를 설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더 뭐야? 어디 입장에서? 리비아 입장에서는 더 자국의 국익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이때 나오는 논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풍의 단일 경계 획정의 필요성이라는 논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억지로 끌어다 쓰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었던 게 나름대로 함정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안 받아들였지. 어디서 몰타 사건에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예요? 문제가 묻는 게 협상 전략을 논하라는 거 아니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야? 지금 문제는 뭐야? A국, 반도국가 A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야? 협상 전략. 지금 반도국 어디에? 지금 리비아가 일종의 우리 문제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반도국가가 되는 거죠? 리비아 입장에서, 즉 반도국가 A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반도국가 A가 리비아가 된단 말이에요. 리비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몰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야? 섬국가 뭐야? 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반도국가 A의 그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배타적 경제수는 어쩔 수 없이 뭐야? 거리 기준으로 설정돼야 되지만 다른 데도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뭐야? 최소한 뭐는 대륙풍은 뭐를 일단 협상 전략으로 뭐를 세워야 돼요? 자연적 연장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그럼 당연히 뭐야? 반박이 오겠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반박 중간선 따르면 뭐야? 처음부터 중간선 나가면 뭐야?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유리하게 이 싸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유리하게 된다? 리비아, 즉 이 상황에서 뭐야? 반도국가 A한테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경계 획정 원칙하고 밑에 대륙분과 관련된 경계 획정이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의 논거가 바로 뭐다? 회색지대 수역과 관련된 논란이라는 얘기예요. 회색지대 수역과 관련된 논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걸 쟁점을 제가 일반론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뽑은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서, 그렇지.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이게
뭐지? 이 대륙분 경계는 분리돼야 된다. 이 분리된 논점이 바로 뭐다? 회색지대 수역이다. 이게. 이게 가셨죠? 이게 가셨죠? 이렇게 쓰는 요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문제 한번. 하나 읽어보면 빨리 한번. 지금 다음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쟁점은 다 설명드려가지고 10분 동안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나 보자는 얘기예요. 3페이지 보자는 얘기예요. 중간에 약간씩 비문이 있어요. 제가 이게 사실 오타기 이런 걸 잘 안 봐요. 저는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구문 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비문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라는 얘기야. 추격 기술도 이제는 안 읽을게요. 보시면 로마자 3번 보면 구체적인 협상 전략 해가지고 1번 대륙국 B국과의 협상에서 견제해야 할 입장과 논거 해가지고 기본은 지금 뭐야? 거리 중심의 등거리선일 수밖에 없겠죠. 대륙국도 마찬가지고 뭐야? 배타적 경제수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사실관계 내가 길게 썼어요. 길게 써서 뭐라고 썼냐? 이거 한번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면 A국과 B국이 마주보고 있는 해안거리가 300km이므로 3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서 우선 거리 기준의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여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국가 A국과 대륙국 B국 사이의 바다의 깊이는 100m이므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 사이에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니. 이런 거 다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리 기준 나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면 배타적 경계 수역과 대륙붕을 분리하여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도 역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쓰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괜히 너무 길면 밑에 또 추격 기술 8번 보시죠. 또 뭐라고 또 제가 추격을 해놨냐면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의 깊이는 100m, 평균 100m로서 지질학적 의미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국은 해안경계 획정에 있어서 해저의 지형학을 고려할 필요 없이 3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지형학적 요소를 고려할 때 배타적 경계 수역과 대륙붕을 분리하여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사안을 좀 길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면 이제 그러면 뭐야? 형평성 요소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나? 꼭 그런 건 아니다니까. 우리 아까 살짝 읽었죠? 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줄 보면 아까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라고 나왔죠.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A국한테 조금 불리해요. 불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걸 좀 부각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냥 안 쓰는 것보다 이런 어떤 쟁점이 있으면 문장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잘하네요. 문제를 열심히 읽었다. 문제를 열심히 읽고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 노력의 흔적을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법률적 사고예요. 법률적 사고. 그래서 보시면 형평성 요소의 고려해가지고 반도국가는 그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쟁점은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왜 이걸 만들었냐면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A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도국가라고 돼 있고 B국은 대륙국가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든 거야. 보통 이제 반도 국가가 해안선이 복잡하죠. 대륙 국가는 뭐예요? 해안선이 단순하죠. 그걸 고려해가지고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보자. 형평성 고려 요소에 해안선의 형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집어넣어서 포섭을 해보자. 포섭을. 그래서 보시면 반도 국가는 통상 대륙 국가보다도 해안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중국하고 한국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긴 거예요? 당연히 중국이 더 길지만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해안선이 더 굴곡이 심하죠. 중국의 해안선은 좀 이게 평퍼짐하게 돼 있죠. 해안선이 굴곡이 심하다 무슨 뜻이에요? 해안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해안선의 굴곡 형상도 복잡하며 해안선에 섬도 산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륙국보다 반도국가가 그런 경우가 많죠. 섬이 산지한 경우가. 그래서 만일 가정적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 반도국가 B국에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잠정적인 중간선의 위치를 누구 쪽으로? 대륙국가 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하죠. 이거 유리한 측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B번은 뭐예요? 사안 양걸 2번 보면 사안에서 바다의 깊이가 A국 연안 쪽에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 이건 이제 문제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안을 포섭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형학적 요소는 해안경계 획정에 있어서 A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이 아니다. 아니다. 본인의 판단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대륙국 B국이 이를 근거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A국 방향 이동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축약 기술은 밑에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A국가를 퉁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보면 2번 보면 도서국가 C국가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될 원칙과 논거 해가지고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일단 아까 이 그림이 생각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대륙 경계 획정이 분리되어 있나 이걸 좀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가번 보면 배타적 경계 수역과 대륙분 경계 협상에 분리해가지고 A국과 C국 사이 해안 거리는 300km이지만 바다의 깊이는 평균 500m로서 지질학적 의미 대륙붕이 아니다는 얘기야. 내가 유식하다는 걸 잘 낮춰야 돼. 200 보통 지질학적이 얼마인데 200m인데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걸 꼭 200m라고 써야 돼요? 쓸 필요 없어요. 500m 그렇게 쓰면 저기 낭비라니까. 이게 뭐야? 답안지 낭비라니까. 그냥. 그래서 500m로 평균 500m로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이 아니고 시국 연안 쪽에 수심 3,000m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음을 고려할 때 배타적 경계 수역 획정과 대륙붕 경계 획정을 별도로 수립하고 별개의 협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나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대륙붕 경계 획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질학적 요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자는 얘기죠. 기본 원칙이 가지고 보면 A국은 ICJ가 1969년 그래서 쓰는 거야 농구를. A국은 ICJ가 19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판시한 대로 대륙붕이 육지 자연적 연장임을 강조하여 해저의 지질학이나 지형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는 얘기야. 특히 C국 인근에 있는 수심 3,000m에 달하는 수중 해구는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중심으로 대륙붕 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쓰면 국제법의 기본 판례 동향을 모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2번을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을 살짝 써주자는 얘기예요. 보면 A국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륙붕 경계의 획정과 관련한 국제재판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되기 힘든 측면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게 국제재판의 기본적 흐름보다 지질학적 요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힘든 측면이 있지만 또 여기서 잘난 체가 하나 나와야 돼요. 해양법 협약상 해양 경계 분쟁이 선택적 배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꼭 이게 저기 분쟁 자체는 꼭 국제재판 가서 해결하라는 법 없어요. 그죠? 그냥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꼭 국제재판과 관련된 판례 입장이 참고 요소는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해양법 협약은 특수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제 절차, 법적인 강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분쟁 해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국제법과는 다른 측면이죠. 여기에 가게 되면 뭐대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법대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국제해양법을 조금 꼼꼼히 공부하다 보면 강제 절차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어요? 하나 자동적 예외가 있죠. 자동적 주권적 사항과 관련된 자동적 예외가 있고 또 하나가 선택적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 예외. 여러분 해양 경계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선택적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당사국 자체가 만약에 이 해양 경계 분쟁에 대해서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재판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재판의 원칙들이 국제재판 판례의 원칙들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정도 결정적인 분쟁 해결 규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 절차에 끌려갈 염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잘난 척하려고 쓰는 거야. 잘난 척하려고. 내가 이런 제도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한 줄에 딱 표현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읽는 순간 선생님들이 착하다고 보겠죠. 열심히. 그래서 보시면 바로 그게 있어요. 다시 한번 해양법 협약상 해양경계 분쟁이 선택적 배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재판 외적인 협상 전략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쓰는 거죠. 현실론. 물론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A국과 C국의 등거리선은 없다. 여기죠. 등거리선은 없다. 어디까지? C국 연안 쪽에 치우쳐져 있는 수중해구까지. 요거 갖다 뭐로 삼자는 거야? 공유대륙풍으로 삼자는 거야. 공유대륙풍. 그래서 보면 C국 연안 쪽에 치우쳐 있는 수중해구까지의 지역을 개발 비용과 개발 수익을 반반하는 내용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일대륙풍이 바로 이런 공유대륙풍이 바로 이런 영향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딱 쓰고 답원 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의 획정 원칙 이건 당연히 단순하죠. 거리 중심의 경계 획정 원칙이 있다는 얘기가 가볍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수역 자체가 거리 중심으로 탄생한 제도이므로 ICJ의 3단계 접근법에 따라 중간선을 중심으로 협상하되 형평에 따른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 이해 가셨죠? 여기 가서 보면 그래서 뭐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는 약간 많아 보이는데 그 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축약 기술 갖고 한번 써보세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0점으로도 좀 많긴 많다.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쓰면 나름대로 일반 이론하고 그건 어떤 사안포석
사안포섭 빼먹고 있었어요. 전혀 없죠. 문제 하나하나씩 다 들이대면서 사안포섭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것이 뭐 법률 답안지 같다 아니에요. 법률 답안지 같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부터 이제 저 강의에 대한 광고예요, 광고. 삼수한 강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15회가 될지 20회가 될지 모르지만 30, 그 중에 뭐예요? 10회는 뭐예요? 기존에 뭐 기출문제를 갖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한번 쟁점 정리 해오라 아니에요. 해오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저한테 관심 있으시면 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기출쟁점 다 읽었던 거잖아요. 한번 내 앞에서 써보라 아니에요. 써보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뭐야? 내가 나름대로 해답을 받는. 이건 이제 초안인데 좀 더 세련되게 만들게요. 이런 스타일 만들게요. 제가 이제 초안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아 여러분들 답안과 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출한 답안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제 답안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제 답안을 외우면 안 된다니까.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안포섭을 외우면 돼. 이거서 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외울 게 다 알고 있잖아. 일반인은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일반인은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안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사안포섭 외워봤자 뭐 하겠어요? 똑같은 사안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똑같은 사안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저와 한번 이제 저와 한번 이렇게 좀 대결 한번 해보자. 하여튼 오늘 좀 생각보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